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현안진단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의료 두 번째 시간으로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7월 초 대한의사협회는 정보과학 전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개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시점에 이러한 조직의 구성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 의협 내에서는 정보를 기반한 정책들이 해당 주제별 TF 형태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TF 형태는 해당 시점에서는 각 현안 당면 과제들을 1대1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는 정보 정책이나 세계적 흐름이 다변하고 환자와 회원님들의 이익과 위험이 직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되어 각 케이스별 대응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결정의 결과로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시스템이 필요한 단계이며 이 시스템 내 전문적이고 정합적인 활동들은 선제적 정책을 수행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의료 정보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와 함께 의학 발전을 위해 의료 정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을 설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협회 회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당의 대선 공약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의 그 국정과제 또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서 디지털 의료를 통해서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산업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많은 분들이 비대면 진료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는 방법론이지 치료와 진료, 건강관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치료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결국은 행동치료의 하나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앱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행동치료를 하겠다는 방법론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비대면 진료는 그 일부분에 해당할 텐데요. 비대면 진료 역시 진료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공공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본질적으로 다루는 그런 디지털 도구가 산업적인 고도의 밸류를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프로세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플랫폼 업체가 택시를 호출하는 것처럼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그런 모습의 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존의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진료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모습의 환자의 편익을 도와주는 그런 비대면 진료가 추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는 비대면 진료에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결합되는 게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아닌 비대면 진료 솔루션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이 국내 현실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보면은 유행하는 용어인 플랫폼을 이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이런 담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코로나19 국제적 감염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작이 이미 되었고 일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여러 장단점이 보고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용에 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유소영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제의 핵심은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와 보건 지도를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진료가 이러한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법적인 쟁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사명인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대면 진료 관련된 정책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이러한 의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를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 그리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동일한 효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비대면 플랫폼 시스템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진의 의무와 환자의 건강을 확보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비대면 진료 2년간의 자료에 따르면은 의료법을 위반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혹은 환자에게 통지 없이 진료 행위를 누락하거나 혹은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적발된 의료법을 위반한 2건의 사례, 그리고 비대면 처방으로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무자격자에 의해서 제조해서 기소된 사건, 그리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 알선해서 수사가 의뢰된 사건, 그리고 원하는 약을 담아두는 서비스 등을 해서 약사법을 위반한 9건의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그 의원과 의협 그리고 약사 인터뷰에서도 제시된 바대로 비대면 진료의 앱 사용자 90% 이상이 사실은 병원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20대에서부터 40대 환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을 해보더니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였으며 군 단위 이하의 지역은 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실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서 원격 의료가 사실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코비드-19 시대에서도 이를 전면 허용한 근거들은 이러한 그 접근성을 확보한 부분이었었는데, 그 목적, 그러니까 질문 주신 실제 효용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대안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비대면 진료가 수행되는 유일한 장인 비대면 중개 플랫폼이 의료법에 의한 이러한 의료진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될 것이며, 이러한 법적 기준들도 충분하게 마련되고 또한 플랫폼의 법적인 책임 역시 부과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법적인 의무와 관련된 기준의 필요성도 말씀 주시고 또 효용성, 실제적으로 저희가 목적한 바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조인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면 항상 과도기가 있고 비대면 진료의 모습도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의 편익을 주는 장점도 있지만 의료법이나 의학 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불법적인 모습도 덜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일지라도 빠르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 진료의 본질은 진료입니다. 그 진료의 두 축이 의사와 환자에 있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의 입장이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요소가 있는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나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해치는 모습의 비대면 진료는 의사협회에서 주도적으로 거르는 자정작용과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이제 의견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의료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의료계 내외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R&D를 위한 적극적인 빅데이터화가 필요하다는 기대가 많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또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란도 첨예한데요. 일각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진료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포집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을 하는 모습을 많이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이런 신약 개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이미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신약 개발의 핵심이 바이오 기술과 더불어 이를 사람에게 투여해서 나타나는 임상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 대형 병원들은 이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R&D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심 병원을 넘어서 이제는 데이터 중심 병원으로 가고 있고 국가 연구비가 상당 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진료의 질 향상과 더 나은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되는 데이터 예산이
대형 병원을 넘어 1차 의원까지 확대되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차 개원과 중심으로 처방되는 약물의 유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 연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백신의 임상 사이트로 1차 의료기관이 동참하는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에 참여하려는 열정 있는 개원의 선생님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참여의 의지를 의협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중심, 연구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이라는 용어 변경도 참 인상적이고요. 또 이런 연구 중심 기관이 1차 의료기관도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참 신선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소영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전통적으로는 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은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감염정보 처리 특례나 혹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마이 헬스웨이로 의료기관이 아닌 자들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 데이터 보유자인 와의 법적인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인 아닌 협회에서도 진료 정보를 제공받아 R&D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겠지만 목적과 명분이 타당하고 이가 환자의 데이터의 보유기관 그리고 환자 그리고 협회에게 이익을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만 협회가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유하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다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관리인으로서의 책무라는 관점만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협회는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에 맞는 관련된 법령에 따른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되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데이터를 협회에서 물리적으로 보유하지 않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각 기관에 분산된 상태로 연구자들은 병원 정보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분석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에 따른 권리와 책임의 문제나 또 정보보호 문제 그리고 독점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협에서는 데이터를 공공의 선의 관점에서 관철해야 하며 데이터를 그 자체에 소유하는 방식보다는 회원님들께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보유기관으로서의 데이터 관리인의 책무를 보호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 데이터와 관련된 의협의 스탠스에 관해서 의견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진료 데이터에 관한 수집이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는 실손보험 등 민간 영역의 의료 적정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많은 회원분들이 이에 대해 기대도 하시고 우려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본 질문이 이제 급여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국가가 저장 관리하니까 질문 주신 내용은 비급여 진료를 이제 국가가 취급할 때 염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모으는 민감 데이터는 최소화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여 데이터는 그렇다고 해도 비급여 데이터를 국가가 플랫폼이 돼서 모으는 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적절해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네, 유소영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공공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료에 의존했다라고 하면서 실손 청구 간소화 및 헬스케어 산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추진된 게 보험업법 개정안인데요. 실손 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보험 급여 청구에 필요한 이런 서류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전송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간 실손보험의 회사에게 진료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환자를 통해서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이것이 민감 정보인 진료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보험사는 이를 통해서 피보험자인 환자의 진료 정보를 축적, 관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진료 정보를 집적할 가능성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수행해야 되는 주 목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평원의 주 목적과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되며 진료 정보가 집적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한 기관에 집적될 경우 진료 정보를 토대로 향후 보험료 지급이나 재갱신을 거절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 심평원과 같은 공공기관도 이해관계 상충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국민분들이 보험료를 지급받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점들이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처럼 의료도 플랫폼 역할과 부작용에 관해서 사회적인 논쟁과 법적 판결까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면적으로 뛰어든 업체들도 있고 애초부터 의료계의 접근을 고려치 않는 대기업도 있고요. 의료 플랫폼에 대해서는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의료라는 영역은 국가마다 규제와 생태계가 상이한 영역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다른 산업의 플랫폼의 모습을 의료에 적용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의료라는 주제로 플랫폼이 등장해서 산업적 영리화가 되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의료가 아닌 영역의 헬스케어에는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비의료 건강 영역에서의 플랫폼은 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기업들이 헬스케어라는 화두를 안고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가 쉽게 성공하리라고 보진 않지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헬스케어 앱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부작용 우려가 적은 헬스케어 쪽으로 플랫폼이 조금 더 투자와 도전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소영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의료 플랫폼과 헬스케어 플랫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더불어 의료 플랫폼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의료 정보 홍보 플랫폼에 대해서 첨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후기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환자가 작성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인기를 모았었던 한 플랫폼이 알선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에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인데요. 이는 의료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16조는 누구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알선 소개 그리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플랫폼 그 자체가 완전한 영리 혹은 상업적 목적을 지니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식으로 플랫폼에 대한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이처럼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의협에서는 의료 광고 자율 심의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기준과 그리고 심의 후 사후 모니터링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플랫폼이 좀 상업적으로 해석될수록 이제 광고와 같은 영역에서도 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요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 이제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와 의협이 디지털 의료 시대에 유념하고 가야 할 길의 모습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여건상 병의원이 디지털화에 돈을 투자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많은 돈을 민간 병의원 디지털화에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환자의 편익과 진료의 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병의원 디지털화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러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진료 현장의 편리가 아닌 불편을 초래하는 오류가 없도록 의협에서 정책 입안의 중심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의료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유소영 이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의협 회원들은 가장 환자와 가까이 임상 현장에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의료를 위한 제방 환경들이 디지털로 전환된다고 할지라도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의협 회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협은 회원의 대변인으로서 디지털 의료 시대에 환자와 사회가 받는 이익은 최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분석가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위험과 이익의 형량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정차적인 정당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의협의 정보의학전문위원회가 탄생했다라고 생각하며 의협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과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수렴하고 분석하는 기민한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의 최신 지견에 대한 두 분 전문가의 깊은 식견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의료의 모습은 여전히 의사와 만나는 것일까요? 나의 건강 정보를 AI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 배송된 약을 먹기만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먼 훗날에 공상 과학 소설과 같던 상상은 어느새 한달음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KMA 폴리시를 통해 의료의 핵심 가치는 편의성과 상업성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